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네. 할머니 이렇게 무릎 건강이 안 좋은데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단도 잘 오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겠어. 의사 양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줘.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는 단백질을 너무 안 드셔서 근육이 다 빠져서 잘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골고루 잡수시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기 많이 먹으라는 얘기잖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늙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 먹는 걸 꺼리게 돼서 말이지. 얼마 전 무릎이 아프시다고 저와 상담을 원하셨던 김희숙 할머니와 저의 대화입니다. 왠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영양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경험담도 함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이란 영양소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학개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 친구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의과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철호 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시니어들이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의 끝부분에는 나이대별 필수 단백질 섭취량과 그 단백질 보충을 위한 레시피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당뇨인들의 단백질 섭취 레시피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영양학회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임상 대상자들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단백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나이 들면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엔 채소 위주로 담백하게 먹어야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5세 김한길 어르신은 나이 들면 고기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몇 년 동안 거의 채식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일에도 금세 지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같은 나이에 이승환 어르신은 매일 적절한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면서 지금도 등산을 다니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세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단백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섭취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단백질에 대한 세 가지 큰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해 훨씬 쉬울 거예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단백질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은 우리 몸 속에서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알갱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아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즉 음식으로 들어온 단백질이 재료가 되어 우리 몸의 근육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혈관과 호르몬, 면역세포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이 절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것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하면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자체를 새로 못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필요한 곳에 맞는 단백질로 다시 조립하는 거죠. 그러니 단백질을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챙겨 드시는 게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걸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 종류에 대한 오해입니다. 단백질하면 무조건 고기라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고기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식욕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혼자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영양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투자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단백질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인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젊을 때야 일도 많이 하고 힘도 써야 하니까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단백질은 별로 필요 없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도 안 좋으니까 고기 끊고 채소 위주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들 정말 자연스럽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영양소 필요량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30대부터 10년에 약 3에서 8%의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소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빨라져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70대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30대 최대 근육량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100 먹으면 90 정도를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70에서 8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먹어야겠죠. 이건 마치 옛날 휴대폰과 요즘 스마트폰의 차이와 비슷해요. 옛날 휴대폰은 전력 효율이 낮아서 같은 밝기를 내려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했잖아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활용 효율이 떨어지니까 같은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권장량을 보면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8에서 10g의 단백질을 권장해 왔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시니어에 대한 단백질 권장량이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을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만으로 하루 단백질을 채우려면 12개에서 15개를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이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박영순 할머니인데요. 처음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는 정말 기력이 없어 보이셨어요.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장 보러 다녀오시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대요.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되더라고요. 체중이 55kg이셨으니까 권장량의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루 30g부터 시작해서 6개월에 걸쳐 70g까지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지시고 요즘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볼 차례예요. 이것도 정말 흔한 오해인데요. 단백질하면 고기 또는 반대로 고기는 나이 들면 해롭다는 극단적인 생각들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백질 챙겨 먹으라고. 그럼 고기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삼겹살이나 갈비 자주 먹어야겠네. 두 번째 유형이 분들은 정반대예요.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높이고 소화도 안 되고 나이 들면 채식 위주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모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사실 단백질의 세계는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답니다. 고기만이 단백질의 전부도 아니고 고기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 단백질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식품이라는 점이에요. 완전식품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종류의 블록이 다 들어있는 세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고기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똑똑하게 골라 먹어야 해요. 추천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달걀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쉬워서 시니어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는 식품이에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부위예요.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좋아요. 네 번째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들어있어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간식으로도 훌륭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콩과 두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죠. 두부 한 모 300지에는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달걀 3개 반과 맞먹는 양이에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인데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퀴노아나 아마란스 같은 고대 곡물들이에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일반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요.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그럼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활용하기 쉽고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를 함께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필요하고 첼로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모두 필요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오해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이 오해는 앞에 두 가지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바로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먹든 상관없겠지.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침엔 바쁘니까 빵 한 조각, 점심엔 국수나 김밥, 저녁에 고기랑 생선 몰아서 많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루 중 한 끼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내내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각종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이 공장의 저장 창고는 그리 크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재료인 단백질을 저장해 놓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번에 고기를 300g 드신다고 해보세요. 단백질로 치면 60에서 70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몸의 성장, 재생 등 다양한 신진대사에 활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아미노산은 더 이상 저장되지 않고 간으로 이동하여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질소 성분이 분리되는데 이 질소는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NH3로 전환됩니다. 생성된 암모니아는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간에서는 즉시 요소 회로 이어리어 사이클라는 과정을 통해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환됩니다. 요소는 혈액을 따라 신장으로 운반되며 신장의 여과 과정을 통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땀으로도 일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이 과정에 과부하가 걸리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는 단백질을 질소노폐물로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 기능은 간과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작은 입구를 가진 깔때기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최신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2020년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먹은 그룹이 저녁 한 끼에만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25% 더 높았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컸어요. 무려 30% 이상의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은 마치 불꽃과 같아요. 연료인 단백질이 공급되면 활활 타오르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금세 꺼져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연료를 공급해줘야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단백질을 분산해서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신호가 활발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아침 단백질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드시죠. 식빵에 잼 발라서 또는 미숫가루나 죽으로만 때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근육 합성 신호가 제대로 켜지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단백질 공급이 중단되어 방금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말 그대로 단백질 부족 상태인 거죠. 이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잠들어 있던 근육 합성 공장이 다시 가동을 시작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하루 종일 활력이 좋고 근육량 유지에도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9세 최성철 할아버지인데 처음에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식단을 분석해보니 아침에는 커피와 식빵 한 조각,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만 고기와 생선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메뉴를 바꿔드렸어요. 달걀 2개와 우유 1잔, 여기에 치즈 1장을 추가하셨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 시간이에요. 그래,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나이 들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 고기 먹으면 체하고 우유 마시면 배 아프고, 그럼 어떻게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는 거야?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60세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산도 적어지면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화가 약해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학개론 채널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실용적인 해결책 때문이잖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화가 약한 분들도 무리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달걀의 변신입니다. 달걀은 시니어분들께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소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추천하는 방법은 계란찜이에요. 물이나 우유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부드럽게 쪄주세요.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조리법이에요. 반숙 달걀도 좋아요. 완전히 익히지 말고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로 익혀주세요. 달걀 죽은 죽에 풀어넣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이나 프라이는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선의 마법이에요. 생선은 육류보다 소화가 훨씬 쉬워요. 특히 흰살 생선이 좋고요. 추천하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발라낸 생선살을 잘게 부숴서 죽에 넣어보세요. 생선 완자는 생선살을 다져서 동그랗게 빚어는 물에 삶아주시면 돼요. 찜 요리는 찜기에 쪄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가 쉬워져요. 세 번째는 두부의 활용이에요. 두부는 이미 부드럽지만 더 소화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운 순두부로 만들면 씹지 않고도 넘길 수 있어요. 으깬 두부 요리는 두부를 으깬 후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좋아요. 두부 스무디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두부를 바나나 우유와 함께 갈면 맛있는 단백질 스무디가 돼요. 소화가 정 어려우신 분들 위해 액체 형태의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홈메이드 단백질 스무디예요. 시중에 파는 단백질 파우더를 사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레시피는 우유 200ml에 바나나 1개,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 1개예요.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단백질 15g 정도 섭취 가능해요. 여기에 아몬드 버터 1스푼 추가하면 20g까지 늘어나요. 두 번째는 뼈 우린 국물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지혜가 담긴 방법이에요. 사골이나 닭뼈를 4시간에서 6시간 푹 끓여주세요. 국물에 녹아나온 콜라겐과 아미노산이 훌륭한 단백질이 돼요. 하루에 한 사발씩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유의 현명한 활용이에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소화가 더 쉬워져요. 요거트나 치즈로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유당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소화액 분비가 활발해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도와줘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도 있어요. 생강차는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매실은 소화액 분비를 도와줘요.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고기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로 단백질 소화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복잡한 조리 없이도 간단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간편 단백질 목표는 20에서 25g이에요. 삶은 달걀 2개 12g에 우유 한 팩 200ml 7g을 더하면 19g이에요. 그FLR 요거트 1컵 15g에 견과류 한 줌 5g을 더하면 20g이에요. 두유 한 팩 7g에 치즈 2장 10g, 아몬드 10개 3g을 더하면 20g이에요. 삶은 달걀 1개 6g에 우유 200ml 7g, 땅콩 버터 1스푼 8g을 더하면 21g이에요. 조리하기 가장 간편한 것 한 가지를 드시면 돼요. 점심시간 간편 단백질 목표는 20에서 25g이에요. 참치캔 1캔 20g에 우유 200ml 7찌을 더하면 27g이에요. 편의점 닭가슴살 한 팩 20g에 치즈 한 장 5g을 더하면 25g이에요. 두부 반모 10g에 삶은 달걀 2개 12g을 더하면 22g이에요. 연어캔 1캔 18g에 견과류 한 줌 오지을 더하면 23g이에요. 저녁 간편 단백질 목표는 20에서 25g이에요. 구운 고등어 반마리 15g에 두부 100g 7g을 더하면 22g이에요. 편의점 닭가슴살 한 팩 20g에 아몬드 우유 3g을 더하면 23g이에요. 삶은 달걀 3개 18g에 치즈 한 장 5g을 더하면 23g이에요. 두부 반모 10g에 참치캔 반개 10g, 견과류 5g을 더하면 25g이에요. 다음은 개인 상황별 맞춤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소량다회 전략이에요. 하루 6번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오전 7시에는 우유 200ml로 7g이에요. 오전 10시에는 그릭 요거트 반 컵으로 8g이에요. 점심 12시에는 삶은 달걀 2개로 12g이에요. 오후 3시에는 견과류 한 줌으로 5g이에요. 저녁 6시에는 참치캔 반캔 10g이에요.
밤 9시에는 두유 한 팩으로 7g이에요. 총 49g인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 가이드예요. 당뇨가 있으시면 단백질과 함께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다음 조합들을 권해드려요. 당뇨인 아침 조합으로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삶은 달걀 2개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 견과류 5개예요. 그릭 요거트 무가당 제품에 호두 5개예요. 삶은 달걀 1개에 치즈 1장, 그리고 아몬드 10개입니다. 당뇨인일 점심 조합으로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에요. 참치캔 1캔과 아보카도 반 개예요. 닭가슴살 슬라이스에 오이, 토마토입니다. 두부에 견과류 1줌입니다. 당뇨인 저녁 조합으로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구운 생선에 치즈 1장입니다. 삶은 달걀 2개에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두부와 견과류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빵, 떡, 면류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가공육인 햄, 소시지는 피하세요. 견과류는 하루 1줌, 30g 이하로 드세요.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아침 단백질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아침 단백질만 챙겨보세요. 달걀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점심 저녁은 평소대로 드셔도 돼요. 2주차에는 점심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아침 단백질이 습관이 되셨다면 점심에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추가해보세요. 국수 먹을 때 달걀 하나, 김밥 먹을 때 참치김밥 선택하기와 같은 작은 변화부터요. 3주차에는 저녁 단백질을 완성하세요. 이제 저녁에도 적절한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생선으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4주차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완성하세요.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보세요.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달성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70에서 80% 정도만 달성해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4주 미션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실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량을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마세요. 현재 하루 30g 정도 드시던 분이 갑자기 70g을 드시면 탈수와 변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요산 수치를 높여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g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져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 변비가 생기면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나 과일을 함께 늘려주세요.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40분 동안 시니어 단백질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요.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에서 1.5g이 권장량이에요. 두 번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세 번째, 하루 3끼에 나누어서 드세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해요. 네 번째, 소화가 어려우시면 부드러운 조리법이나 액체 형태로 드세요. 다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70에서 80%만 달성해도 충분해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 상처 치유, 호르몬 생성 등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어서 단백질을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 요구되는데 일교차가 클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근육, 혈관, 자율신경 등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면역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특히 호흡기 점막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감기,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즉,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 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시니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건강학개론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